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부동산 개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2장 부동산 투자 이해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이 부동산 투자 이해는 파트가 크게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이 아마 부동산 투자의 개요가 될 건데, 이 부동산 투자 개요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투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장부를 확인하는 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약간 이해가 필요하고 뒷부분은 그냥 암기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공부를 잘 못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 강의를 잘 듣고 그거에 맞춰서 딱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이해에서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이라는 파트 있죠?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투자. 어쨌든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만약에 부동산 투자라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이해를 하세요. 투자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하고 다르게 부동산 투자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마지막에 매각해서 처분할 때까지 중간에 운용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한다. 주식 투자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이런 건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금융자산은 제가 채권 투자한다 하면 채권을 사서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이자 받다가 나중에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을 내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배당금 나오면 배당금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배당금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 오르면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 보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손절한다 그러면 손해 보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즉 보유하는 동안에 무슨 활동 같은 거를 거의 안 해요. 금융자산은. 근데 부동산은요.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처분하기 전까지 운용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운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운영하거나 이런 필요는 없잖아요.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에 대해서 그 회사에 가가지고 영업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반드시 처음에 취득한 다음에 마지막에 디스포지션이라고 해서 처분하기 전까지 운영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는 운용이라고도 해도 돼요. 어쨌든 여기 취득은 어퀴지션, 오퍼레이션, 디스포지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퀴지션 그 다음에 이걸 디스포지션이라고 그래. 영어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걸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씀드린 건 임의대로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전부 다 딱 정해져 있는 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AOD라고 그래요. 이 과정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이렇게 취득, 운영, 처분 과정에서의 어떤 그 투자 과정이 명확하게 있다. 그러면 이 취득, 운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돈이 언제 나가느냐, 투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투자 분석이라고 해요. 투자 분석과 투자 결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돈은 이때가 나가요. 자, 투자금은 여기 나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 분석을 할 때 취득할 때 돈은 한 번만 나간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일단은 단순하게 돈은 부동산 매입 자금이나 이런 걸로 한 번에 나간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돈이 들어오죠. 운영 소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다 그러면 임대료 같은 거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그거 먹다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또 돈이 들어오죠. 그럼 보세요. 처음에 돈이 나가고 나중에 돈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이건 임대소득 또는 운용소득이라고 해요. 운용소득 같은 거예요. 임대소득이 운용소득이 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컴 게인이라고 그래요. 인컴 게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들으세요. 인컴 게인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처분하면은 매각 소득이 생기죠. 매각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래요. 캐피탈 게인.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생기는 운영 과정에서 수익을 운영상 현금 수지라고 그러죠. 또는 임대소득. 요거를 예측을 한 다음에 얼마 돈을 벌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처분해서 매각해서 얻은 수익을 또 예측을 해서 얼마가 최종적으로 내 수익인지 예측을 한 다음에 이거는 미래 수익이잖아요.
미래 수익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돼. 이걸 할인이라고 그래요.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요. present value, 현재 가치로 바꿔요. 잘 들으세요. 투자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가는 돈, 현금 유출되는 돈, 투자금, 요거는 현재 시점이죠. 근데 미래 생기는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은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거. 그럼 이걸 다 예측을 해요. 예측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테이블이 있어요. 예측하는 표가 있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한 다음에 단연간의 임대 수익, 즉 운용 소득과 운용 과정에 생기는 현금 수입과 처분 과정에서 또는 매각 과정에서 생기는 현금 수입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더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들어오는 돈, 이건 들어오는 돈이죠.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되고 이건 나가는 돈이죠. 처음에 취득, 이거는 투자할 때 나가는 돈.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투자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서 비교하는 거, 들어오는 돈이 더 크면 투자하고 나가는 돈이 더 크면 지출하는 돈이 더 크면 투자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는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이렇게 빼기로 비교하는 거예요. 빼기로 비교하면 이걸 순현가라고 그래. 순현가. 잘 들으세요. 원리를 잘 들으세요. 다시. 자, 여기 보세요. 들어오는 돈을, 미래에 들어오는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 가치, present value. 제가 영어로 쓰는 이유는 영어로 써가지고 여러분들 뭐 제가 유식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만국 공통어예요. 재무학에서. 지금 PV, NPV, IRR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려면 그냥 이거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present value 현재 가치인데 무엇의 현재 가치냐면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 요 cash flow in. 이거 영어로 할 땐 cash inflow. 저 들어오는 돈, 현금 유입 이렇게 얘기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다음에 내가 지출하는 돈은 요거예요. 나가는 돈은 요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나가는 돈, 나갈 출자.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 내가 현재 가치인데 나가는 돈, 현금 유출, 캐시 아웃플로우. 돈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를 빼기로 비교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순 현재 가치라고 그런다고. 여기도 현재 가치고 여기도 현재 가치니까 net present value예요. 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 현재 가치는 항상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면 순 현재 가치는 0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판단할 때 핵심이니까 그걸 안 오세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걸 나누기로 비교할 수 있어요. 나누기로. 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를 나누기로 나가는 돈, 유출되는 돈의 현재 가치로 나누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면 1보다 커져요. 만약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가 같으면 1이 되고요. 만약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면 1보다 커지는데 요때 요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익성 지수라고 그래요. profit이 수익이란 뜻이에요. profitability.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 ability가 능력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profit을 낼 수 있는 능력. profitability index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PI라고 하고 우리 번역할 때는 수익성 지수라고 그래요. 수익성 지수는 항상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같으면 1이고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보세요.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나가는 돈, 지출하는 돈과 같게 만들어주는 요 비율을 찾는 거야. 요 비율. 즉 나가는 돈이 1억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예측했는데 요걸 할인할 때 1억으로 맞춰야 돼요. 1억에 맞게 1억이 되려면 얼마만큼 할인율을 써야 될까? 요 할인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찾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건 결국 뭐냐면
내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건데 자, 뭐 아주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1억이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여차저차 경비를 제하고 나중에 뭐 운영 수익이냐 뭐니 다 해가지고 1억 2천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1억 2천은 미래에 나오는 수익이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꿀 때 1억과 같게끔 1억이 되게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계산해 보니까 1.2가 돼야 돼. 1.2로 나누면 1억 딱 나오거든요. 이때 1은 원금이니까 빼고 2가 뭐예요? 1 플러스 R. 요 R. 요 2가 뭐예요? 요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근데 보세요. 1억 2천이 수입인데 1억을 맞춰주려면 20% 0.2 1 플러스 0.2 그러니까 요게 수익률이니까 이 0.2 즉 20%로 할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래 나오는 수익이 1억 3천이다 그러면 1.3으로 할인해야 되고요. 1억 5천이 되면 어떻게 돼? 1.5로 할인해야 되고요. 2억이 되면 2로 할인해야 돼요. 즉 미래 나오는 수익이 더 커지면 여기 할인율도 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죠. 미래 수익이 많으면 할인할 때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을 해야 현재 가치와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할인율은 결국 미래 수익이 많으면 이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이에요. 즉 내부 수익률은 본질적으로 수익률이라고요. 그 사업의 수익률. 그래서 그 내부 수익률은 본질적으로 그 사업의 수익률이다 보니까 항상 비교할 때 주관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나는 이 사업에 투자하려면 이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이 요구 수익률은 재무학에서는 K로 이렇게 표시해요. 근데 이렇게 표기하든 이렇게 표기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그 사업에서 나오는 객관적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하는 투자자가 이 정도는 만족해 줘야 돼 라고 요구하는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객관적 수익률인 내부 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보다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전체 지금 섹션 1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골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주변이에요. 주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과정은 자,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운영한 다음에 디스포지션, 처분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할 때는 캐시 아웃플로우,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운영하거나 처분할 때는 여기선 캐시 인플로우가 발생해요. 현금 유입이 발생해요. 그러면 현금 유출되는 건 현재 시점인데 현금 유입은 미래 시점이니까 투자 분석을 할 때 항상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를 할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금 유입되는 거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놓고 이렇게 시점을 갖게 한 다음에 만약에 현금 유입되는 돈이 많으면 투자하는 거고 현금 유입되는 게 유출되는 것보다 더 적어서 손해본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입되는 돈이 첫 번째 유입되는 돈이 유출되는 돈보다 얼마나 크냐를 비교할 때 빼기로 비교할 수 있다. 빼기로 비교하게 되면 이걸 순현가라고 하고 수입이 더 많으면 순현가가 0보다 클 테니까 크면 투자하고 같아도 투자할 수 있다. 왜 같아도 투자하죠? 왜 같아도 투자하냐면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일정한 할인율을 쓰는데 이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요구 수익률만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꾸니까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같다는 얘기는 그래도 요구 수익률은 빼고 만족하고 현재 가치로 할인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해도 돼요. 수년가가 0이라도 투자해도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빼기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누기로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의 유출 현재 가치인 지출되는 돈하고 나누기로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나누기로 비교하는데 만약에 나누기로 비교할 때 얘하고 얘가 유입과 유출이 같으면 1이 된다고요. 1이 되는데 만약에 유입되는 돈이 너무 많으면 1보다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나누기로 비교한 요 지수를 수익성 지수라고 하고 수익성 지수는 1하고 비교해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수년가가 0이라는 얘기는 유입되는 돈과 유출되는 돈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수익성 지수는 몇이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예요. 수년가가 0이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가 같다는 얘기인데 앞에 뒤가 같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0이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가 같다는 수익성 지수가 1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와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구 수익률 K와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같게 만들면 결국 같아지면 수년가는 몇이 되죠? 수년가는 빵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몇이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같게 만드는 요 비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현금 유입과 유출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수년가가 0이 된다는 거예요. 빼면 0이니까 같은 거는.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 때문에 나누면 1이 되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또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거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개념을 모르면 뒤에 가서 재무학을 하나도 못한다. 부동산 재무 한쪽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이때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죠. 그것이 수년가법이든 수익성 지수법이든 내부 수익률을 이용하는 것이든, 내부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해서 IRR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그러면 요 내부 수익률이든 수익성 지수든 수년가든 요거는 전부 다 할인하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현금 흐름 할인법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할인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디스카운트 이렇게 얘기해요.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현금 흐름 할인법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한글로 표현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DCF법이라고 보통 재무학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금 흐름 할인법, 할인 현금 흐름법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수년가법,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게 전부 다 현금 흐름 할인법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수년가가 0 이상이면 투자한다. 수익성 지수가 1 이상이면 투자한다. 그다음에 IRR,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런 거 같아도 투자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섹션 1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주변부예요. 주변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다 비슷한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반드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거 웨이트를 주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1절에 있는 내용을 이거는 워낙 이론적인 거고 까먹을지 모르니까 다 하지 않고 중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죠. 섹션 1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 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제가 이거를 좀 어렵고 추상적이라서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한 거예요. AOD를. 근데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됐어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투자 목표 및 제약 조건 이것도 필요 없어요. 넘어가세요. 부동산 투자 환경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런데 현금 흐름 예측은 별표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요. 현금 흐름 예측은. 왜 그러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은 처음에 취득한 다음에 오퍼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운영이라고도 표현하는 책도 있고요. 운용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오퍼레이팅 한다고요. 그 다음에 디스포지션 처분한다고. 처분 또는 매각 아무거나 똑같아요. 우리 교재가요. 같은 자격 과정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는 있어요. 용어를 다 달리 써요.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저자가 다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재도 기본서도 그렇게 대학교 원서에서도 이렇게 같은 책인데 표현을 달리 해놨어요. 이 영어 번역을 제각각해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의미를 따라오셔야 돼. 용어를 따라오지 말고 의미를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운용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건 처분 또는 매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잘 들으세요. 현금 흐름 분석은 처음에 지출되는 돈은 딱 한 번이고 나가는 거는 여러 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것도 예측을 할 때 일정한 표에 따라서 예측한다 그랬죠. 처분하는 것도 일정한 틀에 따라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재에 보면 운용에 의한 현금 흐름에서 그 아래에 어떻게 돼요? 표가 있죠. 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처분에 의한 것도 나와요. 처분에 의한 표도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 교재 지금 여기 있는 거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이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몇 강 후에 우리 부동산 투자 상품에 이해할 때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근데 시험에서는 그 용어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용어 있죠. 용어가 뒤에 보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그 용어가 달라서 나와요. 용어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저자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순운용소득이라고 표현한 걸 저쪽 뒤에서는 순영업소득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럼 이 두 개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뒤에 있는 걸로 나와요. 책 뒤에 있다고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외우지 마세요. 이 표로 외우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 표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세요. 큰 틀에서 교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운용에 의한 현금 흐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려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시면 매도에 의한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죠? 매도에 의한 현금 흐름, 처분 또는 매각, 매도에 의한 현금 흐름을 틀을 예측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 외우지 마라. 뒤에 또 나온다 수업할 때. 그때 그거 외우라고 그럴 테니까 그걸 외우시라고요. 아시겠죠? 두 개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그 표로 외우세요. 어쨌든 나중에 외워야 돼요. 이거.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이 나온다고 뒤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외우라고. 그래서 전체 현금 흐름 예측은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거 이해하셨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산식이 나와요. 산식 보면 보세요. 대출 비율, 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게 나오죠. 대출 비율하고 부채 상환 비율은 이것도 용어를 쫓아가지 마세요. 용어를 쫓아가지 마시고 요거는 대출 비율을 영어로 LTV라고 그래요. LTV. LTV 의미를 잘 보세요. LTV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주 쉽게 할게요. 그냥 집값에 대해서 대출금의 비율이에요. 대출금.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집값이 10억짜리가 있어. 10억짜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은행에 대출 규제를 하면서 LTV를 60%로 유지하라고 규제가 나왔어요. 60%래요. 그러면 은행에서는요. 1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어요? 6억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이때 LTV는 loan to value라는 뜻이에요. loan to value ratio라고 LTV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우리 책에서는 대출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딴 책에서는 대부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매뉴얼에서는 담보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저당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자, 보세요. 대출 비율, 대부 비율, 저당 비율, 담보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독 이게 더 심해요. 그래서 그냥 LTV로 알아놓으세요. 응? LTV로.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대출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출 비율이 LTV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용어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 잔고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서는 뭐예요? 부동산 가치분의 저당 잔금 이렇게 돼 있고 저당금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의미로 접근하셔야 돼요. 용어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의미로 이해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니까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부채 상환 비율도 역시 중요해요. 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이거는 부채 상환액에 대한 순운용소득. 순운용소득에다가 여기다 써놓으세요. 거기 보세요. 순운용소득에다가 NOI 이렇게 써놓으세요. Net Operating Income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할 거니까 일단 NOI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Net Operating Income. Net Operating Income. 운영을 Operation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Operating. 그러니까 Net 순영업, 순운용소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또는 순운용소득. 같은 거예요. 그래서 NOI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분모가 뭐다? 부채 서비스액 또는 부채 상환액. Debt service. Debt은
debt은 빚이란 뜻이에요. 부채. debt services. 그 다음에 분자가 NOI. 순영업소득 또는 순운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 지금 순운용소득이라고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뒤에는 순영업소득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그냥 NOI로 알아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요 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 비율은 좀 중요하니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타당성 분석을 보시면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할까 말까 할 때는 정확하게 하려면 할인까지 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할인을 안 하고 주먹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명 간편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간편법은 실무적으로는 주먹구구식. 그래서 rule of thumb method라고 그래요. 주먹구구식 이렇게도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어림셈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게 뭐냐면 rule of thumb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rule of thumb. thumb은 뭐예요? 손가락이라는 뜻이죠. 썸네일 할 때 thumb이라고요. 손가락 규칙 주먹구구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편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간편법이에요. 그래서 간편법에서 체크만 하세요. 순운용소득 순소득 승수 참. 순소득 승수.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본문 보세요. 자본회수기간.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놓고 참고로 봐놓으세요. 순운용소득분의 총투자액이구나. 투자 이율.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은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너무 산식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만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기간이라는 표현도 쓴다라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사실 이번 시간에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다? 그 아래에 있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에요.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라고요. 또는 우리 책에서는 Discounted Cash Flow Method라고 되는데 그게 그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 할인법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순현재 가치가 나오죠. 순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내부 수익률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나오죠. 순서는 상관없죠. 중요한 건 바로 이게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 순현재 가치,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요거 하고 각각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되는데 중요한 지문 한번 보죠. 중요한 지문을 한번 보면 순현재 가치 보세요. 자,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치의 현재 가치를 뺀에다 동그라미. 빼기라고 뺀 거예요. 뺀 값으로 정의하고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밑으로 읽고 가다가 눈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나와요. 부동산 투자의 실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적으면 기각한다. 그걸 박스에서 다시 정리해놨어요. 그 아래 박스에. 내부 수익률 보세요. 내부 수익률은 투자안의 현금 유입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즉 일치시키는 할인율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 아래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런 말 나오잖아요.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같은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그래서 투자 판단하는 거는 박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구 수익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채택이고 작으면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익성 지수 보세요. 수익성 지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어지게 될 장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최초의 부동산 투자액 즉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같은 말이에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나 최초의 투자액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걸로 나누기다. 나누어 계산한다. 나누기다 하다 보니까 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점에서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BC 비율 이렇게 얘기해요. Benefit Cost Ratio.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걸 편익 비용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한다.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투자 결정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을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개요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 많이 날 때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굉장히 중요한 게 앞에 이제
뭐 고려사항 이런 거 중에서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 부동산 투자의 개요에서 참 부동산 투자 이해는 요거는 시간 많이 날 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어디가 중요하냐?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뒤에 넘어가시면 반가로 4번에 부동산 현황 확인 서류, 현황 확인 관련 서류 요거 찾으세요. 부동산 현황 확인 관련 서류 이렇게 돼 있죠. 찾으세요. 4. 부동산 현황 확인 관련 서류. 그 안에 있는 건 대충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가 속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짧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찍으면 이거는 다른 것과 구분해서 이거는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토지이용과 계획 확인서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부동산 현황 확인 관련 서류 요 의미를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하려면 부동산이 도대체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고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고 혹시 여기 저당권 설정돼 있는지 갚아야 될 빚은 있는지 혹시 압류돼 있는 거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투자하기 전에 항상 공적 장부를 무조건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때 부동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서는 개인 문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직인을 찍어가지고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해 줘야 돼. 권위 있는 데서 발행한 장부를. 그래서 이 권위 있는 데서 발행한 장부를 공적 장부라고 그래요. 공적 장부를 공적인 부자가 장부할 때 부자를 써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 관련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현황 확인 관련 서류가 한마디로 공부라고요. 두 글자로 하면.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확인하는데 이 공적 장부인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하고 등기부 등본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아주 양이 작아요. 양이 작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세요. 거기 이제 앞에 확인 관련 서류에 공부 이런 말 나와요. 이 공부라는 말을 이 무슨 뜻인지 그냥 알아놓으세요. 이게 뭐 공부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보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별표. 자, 보세요. 이건 신청은 됐고 구성 내용 보면 대상지 지번이나 용도 지역이나 해당 토지 위치 경계 이런 거 보고 핵심 점검 사항하고 활용. 항상 여러분들 이거 볼 때 핵심 점검 사항과 활용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핵심 점검 사항은 이런 게 있고 활용이 더 중요한데 도로 A 저촉 여부나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경우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걸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래요. 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계획법이거든요. 근데 이 국토계획법에서 이용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군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기가 농지인지 산림이 어떤지 뭐 도로 저촉 여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규제 사항을 확인하려면 공적 규제를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띄워봐야 돼요. 땅을 사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안 띄워보고 토지를 구입한다. 그건 사실은 내 돈을 다 그냥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너무나 큰 과실입니다.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정말 중요한 확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활용 다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라고 해서 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지적이란 말은 호적 들어보셨어요? 요즘 호적이 없어졌지만 호적. 사람이 저에 대한 호적이다. 지금 호적은 없어졌지만 호적 제도가 없어졌지만 뭐 호적을 옛날에 이제 있었잖아요. 그걸 띄면 내가 누구에게로 누구를 아버지로 누구로 어떤 분은 어머니로 해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우리 위에 때에서는 할아버지는 누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어떻게 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원을 쭉 기록한 게 신원을 아이덴티티라고 영어로 아이덴티티를 쭉 기록한 게 그러니까 혈통적 아이덴티티를 쭉 기록한 걸 호적이라고 그래. 근데 지적도 똑같은 거예요. 지적도
이 땅이 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려졌고 언제 하나의 소유권 단위로 꾸려졌고 이걸 누구에게서 누구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해 왔고 이걸 보여주는 장부가 지적이에요. 그래서 땅의 족보예요. 한마디로 땅의 족보. 땅의 족보인데 땅의 족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적 공부는 땅이다 그러면 토지대장, 산이다 그러면 임야대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임야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큰 틀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쪽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건축물 대장은 중요해요. 건축물 대장은 물론 토지용교육 확인서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건축물 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5번. 이거는 토지용계획서와 같은 동급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우리가 보통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해당 토지관할 등기소 온라인 이건 됐고 참 구성 내용 체크하고요. 핵심 점검사항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들으세요. 등기라고 하는 거는 등기를 원본으로 띄워주지 않고요. 등기부에 대해서 등본으로 띄워줘요. 등본. 복사본을 등본이라고 그래요. 주민등록 등본 할 때 등자가 등사 요즘에 등사라는 말 안 하죠. 프린트예요. 프린트. 영어로 프린트를 등이 이제 프린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본, 복사본을 얘기하는 거야. 등은. 그래서 이제 등본으로 띄워주는데 등기부를 요즘에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정식 용어가 법률 용어가 바뀌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가 등기부예요. 그냥 등기부로 하겠습니다. 그냥. 수십 년 동안 100년 이상 불렀던 말이 등기부니까. 그러면 등기부 등본 이게 이제 등기부 원본이 아니라 이제 등본으로 주는데 등본의 경우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등기부 등본의 구성이에요. 우리 교재로 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로 이제 정식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등기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표제부가 껍데기예요. 그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표제비는 그냥 사실에 관한 내용이니까 되게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번지수를 법률에서는 번지라는 말 안 써요. 이건 행정용어고요. 법률 용어로 정식 용어는 지번이라고 그래요. 지번. 번지하고 지번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요. 그러나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쓸 때는 지번이라고 그래. 땅의 번호. 지번이라고 그래. 지번. 번지가 지번이 같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불러요. 원래. 그다음에 지목. 땅의 용도. 지목을 땅의 용도라고 그래. 지목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제부에 있는 거고요. 면적. 이게 표제부에 있는 거고요. 갑구는 뭐냐면 소유권에 관한 권리. 소유권을 변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나 소유권에 관련된 거. 이거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이제 갑구에 표시하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부 다 을구의 기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을구가 없는 등기부도 있어요. 을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을구에 들어가는 건 되게 제한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도 있죠. 누구한테 뭐 땅을 빌려줬다든지 은행에 가서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한 물권. 이런 게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는 을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돈도 빌린 것도 없고 남한테 세도 안 줬고 그러면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하나도 설정된 게 없으면 을구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등기부 등본이 표제부가 없는 등기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제부가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갑구가 없는 등기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구는 땅이 있으면 땅 주인은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구가 없는 등기부도 없어요. 그러나 을구가 없는 등기부는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등기부라고 하는 등기부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대장이라는 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 권리에 관한 거하고 사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의 면적이 등기부에는 1000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대장에서는 토지대장에서는 1000제곱미터로 돼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대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돼 있으면 대장이 우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어떤 땅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등기부에서는 A가 소유권자라고 돼 있는데 대장에서는 B가 주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A가 주인이에요? B가 주인이에요? A가 주인이에요. 즉 권리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해요. 근데 권리관계에서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구성 내용과 핵심 점검사항 꼭 알아놓으셔야 돼.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근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도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셔야 되는 주의사항 보세요. 주의사항 보면 등기필증은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때 재교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교부 안 돼요. 이거 재발급 안 된다고. 등기부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등기권리증 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재발급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확인서 같은 거 확인받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권 등기 잃어버리면 등기 필증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조금 이제 외진 거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데 구분해야 될 거 요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자, 일단 우리가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가격 같은 거 확인할 때 시장 가격이 뭔지는 뭐 다 될 거고요. 알아야 될 게 자, 세법상 과세 표준 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기준 시가하고 시가 표준액하고 그렇죠. 기준 시가하고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액이라는 게 있죠. 요거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기준 시가라고 하는 건 국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국세 있죠. 국세. 양도세 뭐 상속세, 증여세 이게 국세거든요. 국가에서 징수하는 거. 요 국세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시가 표준액은 써놓으세요. 이거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준이에요. 써놓으세요. 기준 시가 옆에서 써놓으세요. 국세 부과의 기준.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에요. 사실 지방세는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가 지방세거든요. 여러분들 취득세 내거나 아니면 내가 1년에 한 번씩 뭐 재산세 낸다 그러면 재산세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요. 근데 양도세 이런 거는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낼 때는 기준 시가가 기준이고 그다음에 재산세 낼 때는 시가 표준액이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이라는 것도 따로 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그냥 그냥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가의 효력 및 적용 이건 됐고요. 공시가 절차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뒤에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중요하면 다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거 뭐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뭐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제가 강조한 거 그런 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까지 해서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짚어나가면서 그냥 넘어간 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사실 이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리를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제가 가장 난해하고 이론적이면서 어려운 거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현금 흐름 할인법이에요. 앞에 있는 걸 다 몰라도 현금 흐름 할인법 하나 건지면 됩니다. 아니면 그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현금 흐름 할인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 NPV.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PI. 내부수익률법, IRR.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순현가법은, 순현재가치법은 이제 NPV는 이거 순현가법이라고 줄여서 그러죠. 요거는 뭐냐면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빼는 것이다. 그래서 0하고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자, 다음에 수익성지수법이라는 게 있다. 수익성지수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를 최초의 지출, 부동산 투자금액 또는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나눈 것인데 이거는 일명 편익비용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1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한다.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한다. 자, 다음에 이제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내부수익률법은 뭐예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또는 일치시키는 할인율로 결국 이렇게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같으면 이건 뭐야? 순현가는 0으로만 된다.
그래서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IRR은 항상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구 수익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아니면 기각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아놓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다. 그러면 단답형 형태로 아주 간단한 이벤트 형태로 부동산 현황 관련 서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적 장부, 공부라고 하는데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등기부 등본. 요거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공법상의 이용 제한 있죠. 국가가 이렇게 공적 주체가 이렇게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 제한을 건 거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토지를 구매해야 되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은 꼭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 등본 봤어요. 등기부 등본도 요것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랑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인데 요거 구성을 알아야 되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로 돼 있다. 표제부는 사실관계, 즉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과 같은 사실관계가 기록돼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권자가 누군지, 소유권을 변경시키는 뭐 가압류나 이런 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말고 다른 제한 물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을구는 없을 수도 있다. 을구는 제한 물권이 없으면 을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등기 권리증 같은 거는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가격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세법상 과세 표준가액을 어쩌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기준시가하고 시가표준액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기준시가는 국세 부과를 위한 평가액이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전평가액은 뭐 그냥 읽어보시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공시가도 일반적인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뒤에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감정평가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중요한 거 위주로 쫙 꼭 제가 강조하는 거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부동산 개론 두 번째 시간을 끝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